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오늘 재밌는 여론조사, 여러분들 기분 좋은 여론조사, 재밌는 여론조사. 오늘 조원 CNI에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여러분들 우리도 자막을 깔고 해봅시다. 네, 서울 동작갑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49.5, 국민의힘 땅진영 37.6. 예, 오차범위 밖에서 현재 이기고 있습니다. 조원 CNI 조사였고요. 예, 이어서 서울 관악갑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53.3, 국민의힘 유종필 31.1. 거의 20%, 관악갑에서는 2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경북 구미을, 이건 왜 나오죠? 경북 구미을은 이게 뭐 하나 뛰어넘었네요. 박민규, 야 이거 왜 안 나와 이거? 좋겠다. 잠깐 마우스가 박민규 살짝만. 여기 안 돼. 네. 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51.3, 국민의힘 김윤식 29.6, 20% 이상 나고 있고, 경북 구미는 앞에. 그다음 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46.2, 국민의힘 김기흥 38.8, 경기 고양갑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48.3, 국민의힘 한창섬 29.4.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심상정이 3등이다. 여태까지 심상정이가 거의 민주당 표를 많이 갖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 정의당은 민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부산 해운대 갑으로 가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갑에서 여러분들이 대박이죠. 제가 어떤 얘기 했어요? 저번에 부산 해운대 갑은 서울로 치면 강남이에요. 부산 해운대 갑은 서울로 치면 강남이에요. 여기저기. 부산 해운대갑 더불어민주당의 홍순현 43, 국민의힘 주진우 39.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 지역 사람도 아닌데 느닷없이 하태경 떠나고 갑자기 검사 내리 꽂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태경이 안 돕는 거죠. 사실 그 이면에는 하태경이 적극적으로 안 돕는 거죠. 예, 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49, 국민의힘 김태호 37. 여기는 막 박빙으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지금 KBS 부산이랑 국제신문 그 지역, 이게 어디서 여론조사를 했나 잘 보시면 그 지역에서 했죠. 지역에서 한 거라서 여기가 더 의뢰를 해서 한국 리서치에서 해서 이게 더 정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부산 사갑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50, 국민의힘 이성건 39, 11% 차이. 부산 북구갑 사상, 여기 있구나. 더불어민주당 사상 배재정 43, 김대식 39. 여기는 박빙인데 지금 이기고 있어요. 원래 지고 있던 지역입니다. 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원래 지고 있던 지역인데 지금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고, 지금 부산 남구로 가겠습니다. 부산 남구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44, 국민의힘의 박수영 42. 여기도 박빙, 지금 박빙 속 이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강원 동해 태백 삼척, 국민의힘 이철규가 셉니다. 여기 이철규가 세요. 현재 지금 강원과 거의 권난동 이철규 빼고는 강원도도 지금 해볼 만하고, 여기가 어떻게 강원도의 정치 1번지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강원도의 정치 1번지는 여기에요, 사실. 여기가 강원도의 정치 1번지라고 하거든요. 강원도가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가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자세한 거는 이따가 강원도 지역의 선거구가 8개가 있거든요. 지금 그 8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MBC 여론조사입니다.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63, 어두운 미래의 이낙연 17. 엄중하다가 좆됐죠. 예, 서울 서초울 국민의힘의 신동욱,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37. 서초울도 해볼만해. 이길 수 있어. 그 다음에 종로로 갑니다. 서울 종로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원 47, 국민의힘 최재형 38. 막 여기가 여러분들 그 막 박빙이라고 떠드는 자들이 있었는데 거의 11% 이기는 걸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론조사 요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지금 PK에서 휘청, 낙동강 벨트에서도 지금 정권 심판론이 고조되고 있고, 세 곳 열세, 오히려 국힘당이 세 곳이 열세고 세 곳이 접전. 지금 완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역에서 전부 접전 또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배재정 의원도 예전에는 거기 국민의힘 지역구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기고 있고요. 하태경 지역구도 사실상 깨지고 있고요. 지금 강원도가 제가 여러분들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원도가 여러분들 8개라 그랬죠. 강원도가 의석수가 8개인데 국민의힘 목표가 몇 개일까요? 국민의힘은 강원도에서 싹쓸이가 목표예요. 국민의힘은 목표가 강원도에서 8군데를 싹쓸이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것 중에서 4곳 중에서 3곳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목표가 3석이에요. 지금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이기고 있냐면요. 그 강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허영 후보가 거기서 이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원주 갑. 예전에 이광재 의원님이 국회의원 배지 달던 원주 갑에서 원창묵 후보가 44, 현재 현역인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를 41%, 그래서 3% 차이로 원주 갑에서도 이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난동이 있는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은 이철규, 권난동 이철규는 저쪽은 이기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3곳 8군데에서 3곳만 해도 여기는 성공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론조사를 막 보다가 특이한 걸 봤습니다. 조선일보가 웬만하면 여론조사를 하죠. 근데 조선일보는 잘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아요. 자기네 내부 자료로 많이 쓰든가 아니면 아주 긍정적으로 나올 때나 발표하는데, 조선일보가 이상하게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를 발표했냐? 전현희 43, 윤희숙 27, 나경원 44, 유삼영 34. 이상하죠? 그건 내가 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땅이숙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당대표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자 했더니, 야, 이 무식한 양반아, 돈 풀어서 인플레이 잡자는 당신이 바보다. 이러면 국힘당이 윤희숙, 국민들이 볼 때, 야, 윤희숙은 역시 경제 전문가라서 지금 돈 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 그랬더니 땅이숙이 야 이 무식한 양반아 지금 인플레이션이라서 돈 풀면 안 돼 라고 하면 와 경제 전문가 돈 풀면 안 돼 이럴까?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해야지. 응? 이재명 당대표 25만 원씩 풀자 그러고 진짜 윤천조는 천조 풀자고 하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너 지지율 안 나오는 거야. 경제 전문가가 그래서 땅 투기하고 바로 튀고 저는 세입자입니다. 예암병을 하세요. 지 건물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 주고 딴 데 가갖고 그게 세입자 개쇼를 하더니 전 진짜 밉상이 나국상만큼 밉상이 윤희숙이에요. 야, 난 처음에 저도 처음에 속아갖고 그 국회에서 연설할 때 국민의힘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건물주였어요. 지 건물에 안 살고 지 건물 세 주고 딴 데 가고 그러더니 연구원으로 있을 때 세종에서 땅 투기하고 땅 이숙. 얘 아직 수사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 아빠 그쪽에 땅 투기한 거 엄청 많아요. 니네는 그냥 대파 하나 들고 씨발 흔들고 다녀 그냥 생딱 들고 대파 합리적인 니들 그냥 그러고 다녀 그냥. 나 더 웃긴 거 오늘 나 되게 웃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갑자기 여러분들 천호동 로데오 사거리에서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저를 오늘 되게 웃겼어요. 한동훈이 제가 또 빙의를 잘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천호동 사거리 로데오에서 갑자기 자 여러분들 지금 불안해하신가요? 저를 믿으십시오. 쥐를 믿으래.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들 지금 불안들 하신가요? 저를 믿으래. 저 새끼가 미쳤나. 내가 감이 왔어. 저 뭘 믿으라는 거지? 갑자기 자기를 믿으래. 왜 뭘 믿으라는 거지? 그랬더니 딴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시 모아서 이기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막 이지랄 떨어. 사람들 반응이 영 안 좋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막 이지랄 떨어. 연설도 할 줄 모르고 지지율이 좀 진짜 대중연설 나한테 배워라. 동훈아, 내가 대중연설하는 거 진짜 딱 한 번만 너 가리키면 너 뜬다.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공무원이랍니다. 지금 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 사실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도 군중들을 압도해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 막 지네끼리 토론하다가 싸우는 거 있지. 지금 저한테 그러셨습니까? 이거 안 돼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근데 오늘 제가 확실히 이재명 당대표가 고수라는 걸 느꼈어요. 어디서 느꼈냐? 오늘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뭘 던졌어요? 한동훈이가 무슨 카드를 던졌냐면 세자녀 등록금을 면제하겠다. 저출산 3자녀 이상 가구의 등록금 전액 면제. 이게 총선 공약을 걸었어요. 그러면 웬만한 그냥 평범한 정치인들은 무시하지. 그치? 무시한다고.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왜 정치 고수냐면 한동훈이가 이 말한 걸 갖고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평을 해줘요.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다. 잘한 정책이다. 한 방 먹은 거죠. 엿 먹은 거죠. 응? 여태까지 저 새끼는 맨날 종북 타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제까지 종북이었어요. 이 정부에서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나라를 다 지금 다 침투해 있다 막 그러다가 갑자기 안 통해. 생각해봐. 종북 좌파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세자녀 등록금 면제 얘기 주겠다. 지네도 이거 안 통한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히 포퓰리즘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그랬더니 이재명 당대표가 아주 여유있게 한동훈이가 이제 정신 차린 것 같다. 아주 호평을 해줬어요. 이렇게 정치입니다. 네, 오늘 그 주요 뉴스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네. 야, 제가 오늘 낮에 데스크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우리가 2달 전에 예견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2달 전에. 저거 국민 의사들을 증언하는 거, 의대 증언하는 거 국민들 여론이 높으니까 쟤네들 저거 오래 끌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죠. 저거 저 인간들 멍청해서 저거 오래 끌 거다. 근데 이 사안은 오래 끌 사안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오래 끌다가 엿먹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오래 끌 거다라고 했는데 오래 끌다가 엿된 겁니다, 진짜 이게. 왜 그러면 국민들이 이게 왜 지금 가만히 있는 의대 직원해갖고 막 아픈 사람들은 누구 원망했어? 의사 원망했어? 아픈 사람들 의사 원망 안 해요. 정부 원망해요. 근데 저러다가 이제 적당히 2,000명 증언한다다가 나중에 극적 타결 해갖고 뭐 400명, 500명 뭐 점차적인 증가 이렇게 해갖고 의사들이 아무리 반발해도 뭐 정부가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의 리더십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꼬이는 거죠, 점점. 그렇죠? 막 꼬이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얘네들이 이제 출구 전략을 제가 쓸 거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오늘 국힘당이나 여기저기서 이제 한동훈의 중재안으로 윤석열이가 지금 한 발씩 물러서서 의료계와 다시 대화를 해라. 그러면서 한덕수에게 지시한다라고 하면서 유연하게 처리하라. 여러분들 유연하게 처리하라는 말을 뭔 말이에요? 지금 애당초 지금 의협 간부들이나 교수들에게 그 의사 면허를 다시 사실상 다 박탈한다라고 엄포를 놨는데 이게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시간 싸움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의사들이 이긴다고. 그렇죠? 이게 의사들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지금 의사들 교수님들이 집단 사직을 강요하니까 지금 오히려 이거 답이 없어요. 이거는 의사들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런 무리수를 뒀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이 얘네들을 다뤘다 그러면 이겨요. 그냥 잡아다가 족치면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이가 시켜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으면 이거 조질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네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몇 명 잡아다가 지금 장시간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몇 명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네들의 습성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검사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출신에다가 대통령이다 보니까 검찰이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검찰이 나서는 순간 결국은 의사들도 때려잡겠다라고 하면서 기득권들의 충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검찰이 나서 의사들을 특수부에서 나서서 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기득권들의 충돌이 되는 겁니다. 이 기득권들이 충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중동이 검찰을 돕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의사 기득권 세력들이나 검사 기득권 세력들이나 사실상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란 말이야.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득권 충돌이 일어나면 이거는 보수가 괴멸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 대 의사가 붙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의사들이 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의사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정부가 손을 내민 거예요. 윤석열이가 쪽팔리게 야 동훈아, 야, 내 입으로는 도저히 얘기 못하겠다. 네가 좀 총선 앞두고 네가 그냥 그 실타래를 좀 풀어봐. 그랬더니 제가 대통령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중재 역할을 뭐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그대로 그 당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유연하게 대처하라라고 했는데 의사들이 오늘 엿먹였어요. 사직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2,000명을 고소하겠다. 의사들은 원점으로 재검토하라. 그러면서 윤석열, 한덕수에게
의료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라. 제대로 된 대통령이면 의사들과 진짜 계급장 띄고 대화하자 이런 게 있어야죠, 그렇죠? 의사들과 계급장 띄고 대화하자라고 하는데 너무 멀리 온 거예요. 너무 오래 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사들은 여기서 그만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 왜 끝까지 버티냐면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수님들은 결국은 제자들에게 박수 받고 하는 거지 정치권의 눈치는 보지 않겠죠. 교직에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지 정치권에서 존경받는 의사가 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은 의대 학생들의 파업에 교수님들이 동참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교수님들을 지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항상 뭐라 그랬죠? 또 나름 그 가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다. 나는 의사 생활도 오래 했다. 너희들의 앞날을 막을 수는 없다. 내가 총대를 매겠다. 이러면 어때요? 졸라 멋있잖아.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 아, 우리 선생님, 우리 교수님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의사 면허 취소하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로 복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교수가 멋있어. 아니면 여러분들 저는 한 말만큼 의사를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위해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런 교수가 멋있어? 여러분들 의사 면허 박탈당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꼬입니다. 어떤 게 멋있겠냐고. 당연히 학생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정부의 압력이 들어와도 왜 그러냐면 의사가 전문직 기술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왜 싸움을 오래가면 왜 정부가 지냐면요, 의사를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응? 만약에 딴 직업 같은 경우에는 딴 걸로 사람들을 메꿀 수 있잖아. 근데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서 교수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 전부 면허 취소하면 간호사가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 사무장이 수술할 수는 없잖아. 응? 그래서 이게 정부가 오래가면 이게 지는 싸움인데 윤석열은 자기가 특수부 경험을 살려갖고 야 이거 조지면 돼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여기 호주 계신 분들 있나요? 호주 계신 분들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 저는 무조건 의사들이 아무리 윤석열이 밉다 그래갖고 지금 의사들이나 의대 학생들의 행동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재인 정부 때 400명씩 10년간 늘리자고 했던 그것도 반대였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지금같이 2,000명을 확 늘려갖고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포화 상태가 돼갖고 이거는 반대하지만 전 점진적으로 의대 증원 1년에 200명씩이라도 늘리든가 그것도 공공의료원 쪽으로 늘리든가 저는 건설적으로는 의사들의 의대생들의 증원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좀 제발 이런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공청회를 열던가 좀 소통이 어느 정부든 지금 아무 소통도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2,000명 늘리겠다 따라라 하고 하니까 이거 무슨 물론 지금 검사 독재 정부지만 그러니까 많은 공청회를 거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들의 의견을 듣고 의대생들의 의견을 듣고 막 여러 전문 분야의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좀 더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호주 사시는 국민들 우리 시청자들 있어요? 우리 호주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지금 여러분들 호주 대사관 앞에서 매일 지금 우리 민주 시민들이 피켓 시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드디어 호주의 정치인들이 나섰어요. 캐머린 머피 호주 상원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주 대사 파견은 한국의 선택이지만 이종섭을 교체를 희망한다. 지금 호주 동포들이 이종섭 사퇴 촉구로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가 아닙니다. 캔버라예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캔버라, 시드니, 멜번 촛불행동 단체들이 연대해서 지금 집회를 열었어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이거 호주 시민들 이거 보십시오. 이종섭 반품, 윤석열 퇴진하라. 지금 우리 호주 우리 촛불 시민들이 얘기했더니 호주의 상원 의원이 나서서 호주의 상원 의원이 이종섭 대사의 임명은 호주의 무리한 행동이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호주 시민들 어떤 박수를 좀 쳐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거 잠깐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될 것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그 정당 선거 보조금이 지급되는 날이었어요. 25일. 지금 우리나라 정당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나눠지냐면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만약에 정당 보조금이 500억이면요. 500억의 반이 600억이라고 칩시다. 정당 보조금이 만약에 선거 앞두고 600억이에요.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정당 보조금을 원내 교섭단체별로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나누냐 아니고 600억 중에 반 50% 그러니까 300억을 원내 교섭단체가 3개면 100억씩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내 교섭단체 즉 국회의원 20석 있는 단체가 2개잖아요. 그래서 600억 중에 반 50% 300억 중에서 국민의힘 150억 민주당 150억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300억 갖고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5석 이상인 정당, 교섭단체는 안 되지만 5석 이상인 정당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보당 뭐 그래서 녹색정의당이 이번에 6석이잖아요. 30억 가져갔어요. 6점. 그다음에 5석의 새로운 미래가 26억. 5석이 안 된 개혁신당이 9,600만 원. 엄청나게 차이 나죠. 5석은 26억. 5석 미만인 개혁신당은 9,600만 원. 그래서 그렇게 5석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5석이 왜 맞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부정평가가 60% 다시 취소된 이유 요거만 메인 요거 얘기하고 갈게요. 네, 오늘의 메인 얘기하고 메인 얘기하기 전에 이 잡놈 새끼 죄송합니다. 얘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어디 갔냐면 용인수원 고향 여기 갔죠? 용인수원 고향 여기 왜 갔냐면요. 뭐 반도체 라인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가갖고 반도체 벨트 뭐 전폭적 지원하겠다.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 특례시 여기가 용인수원 고향 창원 요 4개 창원까지 묶는 뭐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수도권에서만 14번째 민생토론을 했는데 이거 말이 민생토론도 이원모 당선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원모. 윤석열이 딴 건 몰라도 지 검사 특수부 출신 측근들은 잘 챙겨요. 검사 때부터. 그래서 말이 뭐 반도체 벨트 찾아갔더니 아니에요. 이원모 지원하려고 한 거예요. 이원모. 그래서 얘 지금 검사 특수부 출신의 용산에 있다가 지금 출마했는데 지금 연락 깨지고 있잖아요. 깨지고 있어서 결국은 오늘 이 지랄을 하면서 수도권에서 14번째 했는데 안 통하죠. 그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태까지는 제가 뭐 그냥 뉴스 읽어주는 거였고 이제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정권 심판론이 올라가고 제가 아까 선거는 뭐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집중해 주세요. 선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 제가 걱정하지 마셔라.
이번 선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선거가 구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구도. 그렇죠? 구도 싸움이라고 그랬죠. 이 구도 싸움이 쉽게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국힘당이 대치기를 하려다가 뭐 한동훈 내세우고 여러 가지 뭐 민주당의 공천이 좀 시끄럽고 그러다 그때만 해도 대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되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한 건 선거는 막판 한 달 전에 선거는 막판 한 달 전 싸움이다. 그래서 올라가는 추이가 결국은 이기고 근데 결국 조중동이나 대한민국의 이 수구 세력들이 노렸던 게 뭐냐면 윤석열을 안 보이게 하고 윤석열 심판론을 잠재우고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가려고 그런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한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조중동이 작업을 해서 이재명 심판론 또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미래 권력의 싸움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근데 이 구도가 뒤집혀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왜 구도가 힘든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부정평가가 60%예요. 그러면 이미 국민들의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또한 이제는 윤석열을 찍지 않는다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금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잘 보세요. 구도가 어떤지. 국힘당이 포위돼서 그래요. 첫 번째. 그렇죠. 국힘당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꽁꽁 묶여 있습니다. 국민의힘 빼고 모든 정당이 정권 심판론을 얘기해요. 이런 선거는 없었죠. 그렇죠? 개혁신당도 처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개혁신당도 처음에는 민주당과 국힘당의 양당 기득권을 타파한다 그랬다가 이게 안 먹히니까 결국은 이준석 신당도 국힘당에서 표를 빼와야 되니까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힘당 빼고 국힘당이 가운데 있어요. 민주당 3년은 길다 갈아엎자. 옆에 조국혁신당 윤석열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 심지어 이준석과 그의 일당들 개혁신당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검찰 폭력정권 끌어내려야 한다. 녹색정의당 정권 심판. 모든 정당이 정권 심판이에요. 그렇죠? 모든 정당이 정권 심판이에요. 모든 정당이 정권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에 나는 조금 저 정당이 괜찮았는데 국힘당 빼고 모든 정당이 정권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어때? 국힘당은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나는 민주당은 좀 별로였는데 정권 심판이라는 여론이 높다 보면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사표 심리, 내가 찍은 표가 당선되기를 원하지 내가 찍은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주 정치에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나 나는 이번 선거에 떨어지든 말든 이 사람을 찍을 거야 라고 하지만 중도가 특히 사표 심리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찍은 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중도는 절대 여러분들 엄한 당을 찍지 않습니다. 중도는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에요. 사실 소수 정당이 중도 확장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중도는 정치적 식견이 정치에 좀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내가 민주당 지지하다 국민의힘 지지를 하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중도는 소수 정당을 선택하지 않아요. 소수 정당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 고관여층들이에요. 고관여층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모든 여기저기 다녀봐도 국민의힘 빼고는 전부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대체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도 윤석열의 부정평가는 60%, 이 정부가 진짜 잘못하고 있겠다. 그러면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찍어야지 하면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분석을 좀 많이 해요. 여러분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잘 봐요. 여러분들 아마 무릎을 칠 겁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몇 %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무릎을 치는 시간을 갖게 해줄게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였어요. 60%.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60%였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50%고. 그래서 제가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100을 넘으면 대부분 압승을 하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110이었어요. 지금 국힘당 지지율 30%대, 대통령 지지율 30%대, 거의 지금 7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때 총선할 때 여러분들 지역구 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인지도가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총선에 처음 출마하는 사람들. 지금 국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특히 민주당은 물갈이가 많이 된 편이잖아요. 인적 쇄신이 많이 돼갖고. 국힘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지역에 새롭게 투입되는 사람들은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 출신, 기억나시죠? 2020년에 너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뭐 했다 난리가 났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으면 용산에서 뭐 비서관 출신 윤석열 그 대선 캠프 뭐 했다, 이거를 자랑으로 해요. 자랑으로 얘기합니다. 선거 때는. 근데 지금 국힘당 분위기가 어때요? 윤석열과 거리두기죠. 그쵸? 심지어 윤석열과 40년 지기 친구인 석동현이는 아예 공천 탈락하자마자 내 친구를 위해서 싸운다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계란이 씨발 이렇게, 그리고 자유통일당으로 가버려요. 대부분 여러분들 윤석열과 오랜 인연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요번에 왜 국힘당이 여러분들 고전을 면치 못하냐? 누가 봐도 이번에 국힘당 공천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죠? 친윤이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누가 봐도 검사 출신들 또는 누가 봐도 친윤의 핵심들이 공천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걔네들이 지역에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윤석열과 30년 지기했다가는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이제 와닿아요? 저는 윤석열과 30년 지기 오랫동안 같이 검사 생활을 했고 같이 용산에 입성해서 최근까지 행정과 비서를 했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심판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응? 윤석열 심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윤석열과 30년 지기 저는 정치를 같이 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얘기 못하지. 그렇다고 지역구에 갖고 저는 윤석열과 30년간 원수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 윤석열과 30년 지기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렇다고 나는 윤석열과 30년 지기 30년 동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게 통해? 응? 안 통하잖아. 응? 내세울 게 없는 거야. 사람들이 쟤 뭐 하다가 왔어? 읽어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다가 나왔어.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지역에 윤석열 근무했다는 이런 놈들이 오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윤석열에게, 대부분 윤석열에게 공천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 가갖고 나는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다, 나는 최근까지 용산에서 근무했다를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알지요. 용산에서 지금 윤석열이 내리 꽂았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갑자기 원래 이 지역은 하태경 지역구였는데 갑자기 주진우가 뭐야? 얘는 그 좌파 기자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얘 그 윤석열이랑 옛날부터 그 특수부 검사하던 놈이야.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지역구에 검사가 왜 온다냐? 검사가 왜 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검사가 우리 지역에 왜 와오노? 검사가 우리 지역에 와오노? 부산이지? 검사가 우리 지역에 뭐 한다고 오노? 이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 좀 이제 공감이 가시죠?
윤석열 지지율이 형편없고 부정평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공천은 윤석열 측근들이 다 받았는데 그 지역 가갖고 사람들이 볼 땐 갑자기 낙하산 투입돼갖고 온 놈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부산인 거예요. 부산 그 다음에 수도권 다 몇 명씩 봤더니 친윤이라고 하는 놈들인데 결국 친윤이라는 놈들이 어떠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를 파탄냈고 지금의 소통 불통 응? 이렇게 만들었는데 쟤네들 무슨 낯짝으로 국회의원 배지 단다고 이렇게 나왔냐는 비판 세력이 많은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다고 저는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도끼를 품고 윤석열과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얘기 못하잖아. 근데 희한한 현상이 바로 여러분들 서울에서 가장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어디죠? 제 분석이 맞을 겁니다. 서울에서 가장 고전을 면치 못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동작을이에요. 왜 그러냐? 왜 나국상이 갑자기 물론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는 소리도 있지만 나국상이 쭉 올라가고 왜 유삼영이가 못 따라가냐? 윤석열 집권 초기부터 나경원이는 윤석열부터 핍박받은 사람으로 인식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와닿죠? 누가 봐도 나경원이는 윤석열과는 결이 같지 않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은 결국은 윤석열 라인으로 보지 않고 나경원에게는 동정표가 가는 거죠. 내가 국민의힘을 찍고 싶었는데 윤석열 측근 검사 같은 새끼들이 오면 꼴보기 싫어서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나경원은 원래 우리 지역구 사람이었는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오히려 나경원은 당대표도 못 나오게 하고 나경원은 그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오히려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던 게 선거에서는 유리하게 작용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역설이에요. 그동안 윤석열이가 총선 전까지만 해도 친윤하면 여기저기서 날아가는 새도 잡는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세 등등하게 권력을 행사했지만 막상 총선을 들어가니까 친윤은 주홍글 씨가 된 거예요. 친윤을 어디서 내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바로 이준석이가 처음에 신당 돌풍을 일으켰을 때의 현상과 같은 현상이죠. 이준석 신당이 처음에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준석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의 손을 잡고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었는데 왜 이준석이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든다고 할 때 지지율이 한때 15%까지 나갔을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윤석열이가 하는 정치는 찬성하지 못, 저 정치는 잘못됐다라고 느꼈던 국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윤석열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동정표가 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준석 초기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윤석열 심판론이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대세가 된 거죠. 이거는 못 뒤집습니다. 뭐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도 아니고 이런 선거 프레임을 뒤집기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전쟁 프레임이 안 통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예방주사를 많이 놨죠. 너 전쟁할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평소에 이런 상황에서도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미리 막 종북 타령하고 그럴 때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하도 많이 나갔고 만약에 휴전선에서 일촉즉발의 전면전이 펼쳐진다 그래도 국민의힘 책임이 들어가죠. 그동안 북한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슨 국방장관 도주대사되고 그렇잖아요. 국방장관을 느닷없이 경질을 해갖고 호주대사로 임명해갖고 도주시키고 그러면 국방의 안보가 당연히 일어날 수 없고 전혀 뜬금없는 구구 새끼를 국방부 장관을 만들어 갖고 지금 신원식이가 허구한 헛질할 떨고 앉아 있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나경원이는 지난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윤석열과 거리 두기를 했던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나머지 찐윤들이 이번에 대거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은다면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윤석열 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저는 윤석열과 30년직입니다. 짱또르이 막 사방에서 날라 무슨 낯짝으로 네가 나와 그러는 거니까 그건 말 못한단 말이야. 입국 뭐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용산에서 잠깐 근무하고 서초동에서도 잠깐 근무해. 너 검사지? 너 특수부지? 말할 게 없는 거야. 그치? 그렇잖아. 저는 풍부한 국정 경험을 했고 풍부한 다양한 만약 대통령 인기가 좋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10년 전부터 제가 보조하면서 모셨습니다. 그러면 와 이게 뭐 어떤 현상인지 여러분들 비교를 체감가게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도지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시절부터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였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신임이 확 가지. 그쵸? 이제 아무도 알아보지 않던 성남시장 시절에 저는 그때부터 이재명 당대표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몰랐는데 신임이 확 올라가지. 왜? 이재명은 인기가 있잖아. 민주당에서 이재명 빼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거잖아. 지금은 국힘당은 어때요? 윤석열을 빼고 말해야 돼요. 이제 알겠죠? 국힘당은 윤석열을 빼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 민주당은 이재명이 꼭 있어야 되는 입장. 그렇기 때문에 선거판을 이재명 당대표가 돌아다니면 그 지역이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거고, 아무리 천조를 푼다고 전 지역을 다녀도 그 지역에서 제발 우리 지역을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 결국은 그 빨간 잠바도 이제 입기 싫어지고 자기가 과거에 윤석열과 뭐 했던 게 뭐 했다 이 자체가 주운 글씨가 되고 숨기고 싶은 사실이 되고, 점점 선거 때마다 윤석열과 여러분들 이제 거리 두기가 시작하면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겠어요? 거의 식물 정부가 되는 거예요. 식물 정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상이 왜 낙동강도, 지금 여러분들 강남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강남을도 이길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강남구랑 서초구에서도 정말 역사적으로 민주당이 또 다시 탈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강원도에서도 국힘당의 목표는 8석이지만 민주당이 3석은 갖고 올 수 있고요. 낙동강 부산에서 18석 중에서 민주당이 제 바람은 9대9. 저는 이번은 부산, 여러분들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 부산은 야성이 강한 동네거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올바른 이제 위치로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부산은 김영삼의 3당 야합 전까지만 해도 부산은 호남 정도의 야성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울경이라는 TK 부울경이 저들의 텃밭이 됐죠. 오염됐죠. 저는 오염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TK의 어떤 김영삼이라는 야권의 그 당시에 야당 지도자가 3당 야합을 통해서 국힘당과 지금의 국힘당과 손을 잡으면서 그 야성이 셌던 부산이 오염돼 버렸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부산은 거의 TK만큼 생각을 하더라고. 험지라고 생각. 이거를 고정관념을 깨자고요. 이번에 다시 살아나는, 야성이 살아나는 부산.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부산 분들 있죠? 자존심도 없나? 우리가 언제부터 한나라당 지지했다고, 언제부터 국민의힘 지지했다고. 다시 야성으로 살리자. 저는 이 구호가 부산에서 좀 먹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의감이 충만하고 야성이 살아있던 부산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부산을 험지로 구분을 하면서 부산에 좋은 정치인들을 발굴을 하거나 그런 거에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아요. 다시 부산이 3당 야합 전으로 1992년이었나요? 그때 김영삼 정부가 1993년이었죠.
그때로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번이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저는 희망사항은 9대9, 조금 밀린다고 하면 10대8. 그러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압승을 하는 거죠. 강원도도 8석 중에 3석만 갖고 와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충청 지역에서도 한 70% 이상을 민주당이 승리하고 수도권에서는 압승이 예상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왜 정권 심판론 여기에서 구도가 왜 민주당이 유리한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니까 좀 공감이 되시죠? 구도가 국힘당이 포위가 됐잖아요. 어느 정당이 지금 작은 소수 정당, 예를 들어서 지금 작은 소수 정당 중에서 국민의힘 편 들어주는 거는 자유통일당 정광훈 빤스 목사밖에 더 있습니까? 모든 뭐 녹색당, 정의당, 뭐 개혁신당, 어두운미래 뭐 다 할 것 없이 지금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국힘당이 포위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들의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죠. 아무리 국힘당이 관권 선거를 하고 어떤 뭐 검찰을 동원하고 본인들이 대통령이 직접 대놓고 부정선거로에 버금가는 유세를 떨고 다녀도 결국 대통령이 리스크인데 대통령이 자꾸 돌아다니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천조를 풀면 뭐예요? 네가 싫은데. 안 그래요? 윤석열 네가 꼴보기 싫은데 네가 천조를 푼다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아니 윤석열이 꼴보기 싫고 정권 심판하자고 하는데 자꾸 우리 지역에 기어들어와 갖고 계속 한다는 소리가 천조 푼데 누가 믿냐고. 근데 윤석열은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윤석열이가 집권 말기였으면 뭐 대한민국의 어떤 조선일보나 기득권들의 요구를 들어놓고 그냥 지금 조선일보는 계속 선거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건희 너 찌그러져 있어. 윤석열 너 찌그러져 있어.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제발 이번 선거만큼은 빠져줘. 라고 했더니 윤석열이가 이런 새끼들을 만나.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지금 지지율이 3년이 남았어. 내가 아직 임기가 3년이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가만 앉아 있다가는 총선 끝나고 제가 뭘 합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이름을 걸고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은데 자꾸 찌그러져 있으라고 하니까 김건희는 찌그러져 있고 오빠는 그래도 나가야지. 야, 이 등신아, 나는 숨어 있다고 해도 난 특검 때문에 그렇고 너 아직 넌 숨으면 안 되지. 좀 돌아다녀야지. 그래갖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야. 진짜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지지율이 폭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물론 제가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고 이번 선거에 어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지금 시청자가 한 9,000명 가까이 되는데 좋아요가 3,474개밖에 안 되네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번 선거는 제가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지금 국힘당 비판적 시각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만 봤지만 저는 이번에 선거를 이제 소수 정당에 이제 포커스를 한 번만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소수 정당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확실히 이제 진보 진영의 옥석이 가려졌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요? 진보 진영의 옥석이 가려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진보당이라는 정당, 그 진보당이라는 정당은 어떤 정당이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거기서 이제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해산된 다음에 그 한 갈래는 정의당으로 갔고 사실상 정당 해산 전에 나갔죠. 정의당은. 근데 이 정당은 어떻게 보면 진짜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어서 진보당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색깔이 이제 옥석이 가려진 거죠. 이번 소수 진보의 어떤 정치적 라이벌은 정의당과 사실상 진보당이었잖아요. 여태까지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 있다라고 해서 정의당이 어떤 진보 정당의 그 완탑이었죠 사실 기존. 근데 심상정과 유호정이 다 말아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명분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의 불참을 선언을 하고 사실상 이제 명분을 선택했던 녹색 정의당이죠. 이 녹색 정의당은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제가 볼 때는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내 진입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저는 진보당이 그러면 정의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게 진보당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왜 진보당?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의당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민주당과 더 민주당을 비판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정의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민주당과 손을 잡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에 참여했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 여태까지 진보당이 볼 때는 정의당은 가짜 진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노선 경쟁을 할 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은 가짜 보수당, 민주당은 진보의 탈을 쓴 사실상 보수당이잖아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민주당 보수 정당이고 나름 자기네들이 진보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진보당이 민주당 더 왼쪽에 있는 애들이 민주당을 손을 잡을 수 있었냐? 힘든 시간을 겪어봤더니,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실리를 선택한 거예요. 정당이 해산당하고 그 동지들이 진짜 핍박받고 아무 실리도 없는 메아리가 결국은 국민들 귀 속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정의당은 그 기간 동안 진보당이 사실상 정부에 핍박받을 때, 진보당이 쇠퇴할 때 정의당이 반사 이익을 얻어서 민주당의 어떤 후광을 받으면서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이라는 그런 어떤 수혜를 입었죠. 근데 노선 경쟁을 해봤더니 진보당 사람들이 볼 땐 정의당은 사쿠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진보당은 이제 실리를 선택한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로 원내 진출하고 정당 제대로 정치를 해보려고 그러면 원내에 들어가는 게 급선무다. 적어도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는 차별화된 정당이고 결국은 우리가 원내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힘이 필요하다는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와서 지금 여러분들 실리를 찾기 위해서 진보당이 진보의 경쟁에서 이제는 오히려 녹색 정의당을 물리치고 앞서 나가는 겁니다. 얘네들은 진짜 심술보만 부리다가 진짜 여러분들 녹색 정의당 지금 합당을 해갖고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당을 하면 사실상 덩치가 더 커져야 되는데 이제는 존재감마저 없어진 거예요. 존재감마저도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왜 진보당이 앞으로는 이제 우리 진보정당의 한 축을 차지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에 15번 안에 진보당 비례대표가 3명이나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진보당 비례대표가 3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에서도 한석 정도 지금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 진보당은 최소 4석에서 5석까지 갖고 있는 원내 진출이 가능한 거죠. 원내 진출이 가능하죠. 그만큼 얼마나 민주노동당부터 통합진보당, 그 다음에 진보당으로 이어지기까지 거의 10년 이상을 그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의 종북 빨갱이 몰이와 이쪽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왜 진보당은 망했냐? 왜 정의당은 지금 존재감마저 없어졌냐? 정의당이 여태까지 믿고 까불던 게 뭐예요? 민주노총, 그 다음에 노동계. 민주노총과 노동계가 진보당을 지지합니다. 그렇죠? 민주노총과 노동계가 진보당을 지지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의당이 노동계의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자꾸 패미로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얘네들이 여태까지 그러면 왜 외면을 받았냐? 정의당이라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원내에 진출시켰더니
허구한 패미 싸움하다가 노동계를 외면하고 노동계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준 게 없는 거죠. 응?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환경이 아니라 기후 환경이라고 하면서 녹색정의당과 합친 게 바로 기후 환경이라는 틈새를 노리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한가하게 기후 따지면서 선거 치르를 만한 정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의당이 하도 내세울 그 캐치플레이드가 없다 보니까 기후 환경을 내밀었는데 지금 1번이냐 일본이냐 이 소리하고 앉아 있고 검찰 독재를 막냐 다시 검찰 그 민주주의로 가냐 이렇게 극단적인 선거거든요. 나쁜 놈들이 정치를 하면요 국민들이 분열돼요. 나쁜 놈들이 정치를 하면요 국민들이 굉장히 양극단의 현상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노동계 민주노총이 뒷받침해주던 정의당을 떠나고 진보당을 뒤에서 미니까 결국은 실리를 챙긴 진보당이 노동계들을 끌어안으면서 사실상 진보 정당의 어떤 주도권 경쟁에서는 진보당이 이기고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저는 녹색정의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번 선거가 끝나면 또 없어질 정당 있죠. 개혁신당, 어두운 미래 다 없어지죠. 지금 여러분들 이낙연이 지금 민영배 의원이랑 민영배 63, 이낙연 19, 이준석 20.2, 공영훈 44.1. 이낙연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준석이 저 씨발 새끼 저거 내가 지역구 안 나간다 그랬는데 자꾸 합당해갖고 나한테 지역구 나가라 그래갖고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저 새끼도 안 나갔으면 되는데 지는 나간다고 했다가 지만 뒤지지 왜 나까지 지금 뒤지게 하는 겁니까? 괜히 둘 다 이낙연이랑 여러분들 요번에 지역구 안 나가려고 그랬죠? 그쵸? 이낙연은 지역구 나갈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알잖아. 저는 뒤에 빠져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대선 후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겨뤘던 대선 후보입니다. 저는 엄중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제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정치를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이지랄 떨다가 자꾸 나가라 그러니까 아이씨, 왜 나가라 그래서 현직들이 있었잖아. 이 어두운 미래에 자기를 따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처음에 응천아 나 안 나가도 되겠냐? 뭐 갖고 있다고 안 나갑니까? 나가야지 하다가 하도 압박을 받아갖고 출마 선언하고 결국은 조응천이 어디 가서 개혁신당 가 있잖아. 저 새끼는 따라오는 척 하더니 결국은 저쪽 가 있으면서 난 왜 나가라 그런 거야 이 새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여러분들 더러운 미래에서는 누가 살아남는 어두운 미래에서는 누가 살아남는다? 김종민이 하나 살아남는다. 김종민은 로또를 맞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 하나 해드릴까요? 김종민이 내일부터 진짜 착한 김종민으로 돌아올 겁니다. 진짜 이상하다. 저 사람 민주당이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렸나? 선거는 얍삽한 놈이 이기기 때문에 김종민이 아마 새로운 미래 잠바 안 입고 약간 하늘색 잠바를 입지 않을까. 김종민이는 누가 봐도 유일하게 민주당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 점쟁이죠. 김종민 내일부터 윤석열 검찰 비판할 겁니다. 야당 대표를 잡아간다고 하는 새끼들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런 얘기할 거야. 찬성표 던진 새끼들이. 그치? 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표를 얻어야 되잖아.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그러면 자기의 과거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 윤석열 검찰이 여태까지 뭐하고 다녔어요? 2년 동안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잡으러 다니면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공천이 사람을 바꾼 거예요. 종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종민이가 달라져갖고 나중에 뭐 할 것 같아요? 그나마 자기랑 조금 호의적인 민주당 의원들한테 껄떡껄떡 다니면서 나 들어갈 자리 없냐? 형님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이럴 거예요. 근데 김종민이가 돌아오면 입도 뻥끗, 만약에 나중에 김종민이가 민주당 돌아오면 당선돼서 입도 뻥끗 못해요. 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수박짓을 못합니다. 22대 국회 90%가 친명인데 나홀로 수박짓 하다가 맞아 뒤지죠. 응? 그리고 복당 안 받아주죠. 절대 안 받아주죠. 그냥 뺏지 달고, 난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국힘당 후보보다는 여러분들 투표 포기하지 마시고 김종민 찍으세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도 지금 홍익표 의원님도 그렇고 김종민 하나 갖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좀 냉정하자고요. 국민의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김종민 수박짓하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모진 짓을 하고 그래도 국힘당보단 낫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성적으로 이번 판단에서 국힘당 한석 덜 가게끔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우리 민주당에 도움이 되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니 나는 이 김종민을 복당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진짜 이재명에 대한 3호곡을 쓰고 밖에서 충성 맹세를 하지 않는 이상 전 김종민은 민주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종시 갑의 공천은 민주당이 비판받아야 돼요. 검증 소홀했다는 거. 물론 속이려고 들었으니까 민주당이 공천을 했겠지만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선택, 무공천 하더라도 난리는 아무도 비판 못하잖아. 정광석화 같이. 이게 왜 비판이 안 받냐? 얘를 그냥 묻고 가면 어떻게 되죠? 갭투자 민주당 이거 선거 끝나는 거예요. LH 토지공사 사건만큼 뒤집을 수 있는 거였어요. 제가 왜 이재명 당대표한테 박수를 쳤냐면, 윤석열 심판론에서 우리 LH 사태 터졌을 때 완전 민주당 위기였거든요. 만약에 이영선 누구였죠? 이영복 맞나요? 이영선인가요? 이영선을 끼안고 갔다가는 조중동이 민주당 LH 사태 관련자들 또 땅 투기 갭 투자 조사하면요, 이 선거가 민주당 내로남불 선거가 될 수 있었어요. 그쵸? 정말 이번 선거가 민주당 내로남불 선거, 거기에다가 민주당 정치인들은 갭 투자하면서 지랄하고 다녔다, 이걸로 하면 정권 심판이 아니라 민주당 심판 선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바로 날리자 언론이 조용해진 이유가 뭐냐면 무공천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천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날린다는 거는, 야 우리가 거기 한석 포기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 바로 잡은 거죠. 이재명 당대표의 칼 같은, 정광석과 같은 그 일사천리하게 일을 처리했더니 이게 딴 데로 번지지가 않는 거예요. 딴 데로 여러분들 번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집중포화 맞죠. 그거에 반해서 제가 이 조국 장관님이, 제가 조국 혁신당 얘기 좀 할게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신장식 변호사의 어떤 리아에 대해서 어떤 쉴드를 치는 걸 보면서 좀 놀랬어요. 제가 왜 놀랬냐면, 이 사람들 들떠 있구나. 이 사람들 들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지지율에 도취해갖고 그렇게 조국혁신당의 당원들과 촛불 시민들이 리아나 아니라고 외치는데도, 야 저걸 감싸는구나. 야 이 사람들 지지율에 심취돼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조국신당이라는 조국혁신당이 지지율 5% 6%에서 간당간당할 때, 어떤 문제적인 인사가 있을 때 원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묻고 가면 되는 것 같이 인식하는 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제가 물론 지역구 선거,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그래갖고 묵고 가도 된다라는 만약에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국혁신당의 지도부나 신장식 변호사가 굉장히 잘못 생각한 겁니다. 지역구의 파장보다 정당의 핵심에 타격을 입는 게 전체적 이 조국혁신당은 비례선거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리아 같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정당의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에는요, 그 정당 지지율이 전체가 폭망하는 거예요. 정당이 폭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님의 개인기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 선거 막바지에 가면 조중동이 조국신당을 가만둘 일도 없고 리아를, 민주당도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리아 문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신장식 변호사가 리아를 법적으로 하자 없다? 내가 고발을 한 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정말로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정당이고 소통이 잘 되는 정당이면, 제가 여러분들 조국혁신당에 지금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조국혁신당 치면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자유 게시판을 들어가 봤더니 거의 반 이상은 리아에 관해서 비례 후보를 차라리 뒤로 물리게 해달라, 아니면 심지어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다시 비례 후보 투표 하게 해달라. 리아가 그렇게 거짓말하는지 몰랐고 리아의 과거를 몰랐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 후보 투표는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비례 후보자 투표 순번을 다시 정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리아를 묻고 간다는 거는 조국혁신당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을 안고 가는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리아는 제가 문제 삼는 게, 물론 저는 이해할 수 없죠. 이명박근혜를 지지했다라는 거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첫세 정치인이었어요. 이명박근혜 시대 때는 이명박근혜의 주류에 편승하는 연예인 정치 철새였고,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민주당으로 대세가 넘어오니까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이재명 당대표 지지하는 그런 아주 얍삽한 정치를 따라가는 그런 연예인일 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냥 변명이라도 하면 나는 이명박근혜 때 너무 실망해갖고 그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 자기가 생각했던 정치 신념 갖고 저는 비판하는 것보다, 물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적어도 촛불 시민들, 여러분들이나 내가 피해자입니다. 리아가 어떤 짓 했는지 봤잖아요. 리아가 우리를 속일 수는 없어요. 나한테 와갖고 민주당의 핵심 교수다, 민주당의 싱크탱크다라고 하면서 교수들을 소개시켜준다 그러면서 나한테 접근해갖고 정치 브로커 짓을 하려다가 나한테 까이니까 촛불연대 김학현 대표나 다른 대표들에게 찾아가갖고 촛불연대를 제안하고 그 교수들을 소개시켜주고 그 촛불연대라는 이름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중간에 매번 뭐 할 때마다 교수들의 허락을 받고 와갖고 시민단체를 운영하려고 했던 리아, 결국은 시민단체 산산조각되고 분열의 화신이 돼서 엄마 아프다고 자기 공부해야 된다고 잠수를 탔다가 갑자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니까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해서 비례대표 나오는 이런 파렴치한 자, 그거를 조국혁신당 정견 발표 때 자기가 촛불 윤석열 퇴진운동에 촛불을 단합시켜갖고 앞장선 듯한 유권자를 속인 것이죠. 거기에 이채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상담치료,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하고 USB 두 곡 들은 그 앨범을 만들어서 추모곡을 만들어서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겠다. 단 10원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분노하는지. 저는 이거만큼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리아가.
판매 대금을 그러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기금으로 뭐 전에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료값은 빼야죠. 네네. 네, 재료비만 빼고 총 3개월간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달 이렇게 정산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정산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라든지 뭐 원가 공정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10,000원, 11,000원 정도를 기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10,000원, 11,000원 정도를 기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앨범 가격이 20,000원이거든요. 네. 거기 택배비와 제조비가 들어가는 거고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를 유가족한테 전달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를 유가족한테 전달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 대금을 그러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기금으로 뭐 전에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료값은 빼야죠. 네네. 네, 재료비만 빼고 총 3개월간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달 이렇게 정산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정산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라든지 뭐 원가 공정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10,000원, 11,000원 정도를 기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10,000원, 11,000원 정도를 기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앨범 가격이 20,000원이거든요. 네. 거기 택배비와 제조비가 들어가는 거고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를 유가족한테 전달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를 유가족한테 전달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 대금을 그러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기금으로 여러분들 너무 뻔뻔하죠. 뭐 내가 조국 혁신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고? 내가 왜 나 민주당 지지자인데? 내가 그 누가 쇼츠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쇼츠로 올라가 있어요. 내가 조국 혁신당에 비례를 신청했다고? 누가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조국 혁신당에 내가 했다고? 그런 소문 들고 있어서 내가 록봉기가 그거 좀 따져요. 고소하게 내일. 내가 정치하고 싶었으면 진짜 시민당 때 내가 했지. 그때 나한테 정치할 생각 없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했지 내가. 내일 바로 고소해 줄게요. 아니 나는 조국 혁신당에 가입한 적도 없어요. 그거 한 거 영상 좀 그거 제가 조국 혁신당에 비례 신청했다는 사람들 있으면 그거 영상만 따갖고 좀 보내주세요. 내일 다 고소할게요. 난 정치를 내가 왜 해요? 정치를 내가 왜 해? 정치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정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저건 분명한 사기예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내일 바로 다 나는 바로 대선 간다고. 아니 나는 국회의원 안 하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난 바로 대선 가갖고 개테르테 한다 그랬잖아. 난 바로 내일 바로 다 고소해 줄게요. 난 바로 대선이지.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쪽팔리게 나는 국회의원 안 해. 난 바로 대선이지. 하여튼 뭐 그 일본 간첩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놈들이 있으면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내일 바로 고소할게요. 네, 이어서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 그 다음에 이번 비례 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국 혁신당의 바람은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돌풍을 넘어서 이제 태풍이죠. 거의 이제 비례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맞먹을 정도예요.
국민의힘이 30% 후반대, 조국혁신당이 30% 초반대, 민주당이 20% 정도 이렇게 지금 오면서 이제 전체적인 민주 진영의 비례 의석 국민의힘에 비해서 훨씬 많이 먹는 그런 중요한 선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냐? 메시지가 강렬하다. 그렇죠? 누가 봐도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장관님의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강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에 분노했던 시민들의 마음이 결국은 조국 혁신당이 그 니즈를 잘 파악한 거죠. 그 니즈를 잘 파악해서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민 비조라는 말이 있죠. 그 지민 비조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나오다 보니까 선거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양당을 비판하면서 제3당을 생각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지역은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역구에도 좋은 영향은 있어요. 그렇죠?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냥 농담같이 지민 비조 처음에 했는데 지금은 지민 비민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그 말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신당이라고 외치는 조국 신당의 메시지가 조국 신당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역구는 민주당 찍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나는 민주당도 싫고 어떤 국민의힘도 싫었는데 조국 신당 찍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구를 찍을 데가 없잖아. 그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국 신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역구는 조국으로 정했지만, 비례는 정했지만 지역구를 찍을 데가 없잖아. 응? 그러니까 조국 신당의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는 이미 정했다는 거야. 비례는 정했다는 거야. 근데 지역구를 찍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효과가 민주당에도 오는 게 확실히 있는 거고요.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조국 신당의 어떤 태풍을 보면서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어떤 배 아픈 게 누구냐면 개혁신당이에요. 그렇죠? 이준석이는 자기가 신당을 만들면 태풍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 양당 기득권 정치의 비판. 이준석이가 갑자기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국힘당 지지를 하고 개혁신당에게 좀 더 우호적인 중도 보수의 사람들이 조국 신당으로 많이 간 거죠. 가면서 뭐가 있냐면, 내가 그래요. 뭐냐면 이게 개혁신당의 말도 거칠었어요. 개혁신당도 적당히 국민의힘 지지층을 의식해서 윤석열 정권을 어느 정도만 비판 수위를 낮췄었는데, 선거 막바지에 조국 신당이 윤석열 정부 한동훈 특검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먹힌다는 걸 보다 보니까 지금 막 개혁신당의 메시지도 엄청나게 거칠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은 난 집에 간다고 봐요. 그러면서 집에 가버렸더니 천하람이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폭력 조폭 정부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사실 지네가 만들었잖아. 지네가 만든 정부를 폭력배 조폭 정권이다라고 얘기하고 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개혁신당도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졌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성공의 비결은 결국은 선명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선명성은 어디서 오냐? 군소정당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민주당이 만약에 어떤 조국 지금 대표의 이런 말을 했다가는 또 분열의 정치 뭐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신생 정당에서는 거침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개혁신당도 입이 거칠어지고 윤석열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선명성 경쟁을 사실상 개혁신당이 조국 혁신당과 하는 그런 형태가 보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개혁신당은 사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비판했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 민주당도 비판하고 국민의힘도 비판하면서 그 중간지대에서 개혁신당이 표를 모으려고 그랬는데 그 작전이 실패하니까 조국혁신당의 선명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게 좀 뒤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각 정당의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가 귀에 딱 오는지. 저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메시지가 와닿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의 캐치플레이드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 총선의 캐치플레이드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습니다. 병신들, 누가 지네들 일 뭐 하지 말라 그랬어? 했잖아. 니네 맘대로 다. 국가를 거의 망하게 지네 마음대로 다 했잖아. 뭘 한다는 거야 이제 와서? 경제 망쳐놨고, 외교 망쳐놨고, 안보 망쳐놨고, 모든 국정을 지네 마음대로 하다가 또 지금 합니다. 안 통하지? 그쵸? 일하고 싶습니다. 니들 아무 일이나 막 했잖아.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 박근혜는 아무것도 안 해서 문제고 윤석열은 아무거나 하니까 문제다. 이런 캐치플레이드가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와 닿겠냐고.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일하라고 냈더니 야당 대표 때려잡는데 2년을 소비했잖아요. 누가 봐도 윤석열 검찰 받기 눈에 띄는 게 없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구호는 무엇이냐? 민주당 구호 여러분들 잘 외우세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문구를 인용을 해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가 됐습니다. 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언제 나왔던 구호냐면요, 1956년도 제3대 대통령 선거 때 나온 거예요. 그때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맞서서 민주당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했던 구호를 지금 민주당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게 왜 못 살겠다 심판하자가 잘 먹히냐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지 않았죠. 해병대 고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요것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채양 명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김건희 명품백 주가 조작,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5대 실정을 이채양 명주로 하면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가 됐고, 여기에 가장 지금 총선 때 앞두고 이 8.75 대파 참사, 저는 이게 가장 결정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완전 아이고 첫 단계 대통령 됐다고 정말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 화토방의 민심을 보면 제가 왜 판세를 잘 읽냐,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2024 시즌이 시작됐거든요. 저희 어머니 화토방에 2024 시즌이 시작했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어르신들에서 잘 움직이지 않아요. 2024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총선의 열기가 지금 같이 올라가는데, 제가 우리 여기서는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어리신 분이 70대 초반이에요. 나이가 제일 어리신 분들이 70대 초반이고, 미드필드급들이 75세 이상이에요. 근데 이분들 중에 10명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에도 거의 7대3으로 국힘당의 우세가 많아요. 진짜로 7대3으로 10명 중에 7명은 묻지도 마 따지도 마 국힘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2024 시즌을 앞두고, 고스톱 시즌을 앞두고 어떻게 변화나 봤더니 거의 6대4로 10명 중에 6명이 윤석열을 욕해요. 나머지 4명은 쉴드를 치지 않아요. 샤이 보수가 됐더라고요. 진짜로. 여태까지 국민의힘 지지하면서 무조건 선거는 찍는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나머지 4사람들도 말을 안 해요. 나머지 6명들은 저 뭐 할 줄 아노? 우리 엄마가 거의 주모자죠. 우리 엄마는 문재인 욕하면 예전에 화토방 일주일 출입 금지였어요. 우리 아들이 문재인 지지하는데, 민주당 지지하는데
우리 그 구장에서 화토방 구장에서 문재인을 욕하면 일주일간 출입 금지를 당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 8.75 대파 참사 이후에 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지네가 무슨 시장이라도 받겠나라고 하면서 너 돈 줄게 미친놈의 새끼 그 대파 뭐 니 한번 진짜 그 시장 가보라고 해라 뭐 이렇게 하나같이 8.75 대파 참사 이후에 민심이 특히 어르신들의 민심이 확 바뀌었어요. 정말로 더욱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 욕을 하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이 2021 시즌, 2022 시즌까지 윤석열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문재인을 욕하는 게 유행가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2024 시즌 오늘 개막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의 그 동정을 좀 살피니까 윤석열 욕하는 게 이제는 버릇이 됐어요. 맨날 어디 가고 저 말만 뭐 저러고 다니고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새끼. 답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새끼.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새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무슨 말만 하면 빨갱이 타령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혼나요. 좀 빨갱이가 어딨냐고. 저희 어머니가 좀 배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빨갱이가 어딨냐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샤이 보수가 됐고 지금 10명 중에 6명은 70대 이상에서도 윤석열을 욕한다.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러면 아까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얘기를 엉뚱한 삼천포로 빠졌네. 민주당의 캐치플레이드는 못 살겠다 심판하자. 그럼 녹색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게 선명성이 있나?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뭐라는데? 나라 망치는 거? 일하고 싶습니다가 국민의힘. 민주당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 녹색 정의당은 느닷없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기후를 살립시다. 진보를 지킵시다. 정권 심판 정의롭게. 너무 길어. 그 다음에 어두운 미래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 누가 봐도 이거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공정한 나라를 이거는 양당을 비판하는 안하다. 그쵸? 개혁신당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야. 그쵸?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거는 젊은 층을 겨냥한 좀 애매모호한 거고 조국혁신당의 인기 돌풍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그쵸? 보세요. 못 살겠다 심판하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이 두 개가 결국은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몰빵을 외치고 1번 3번 찍자고 하지만 전부 3년은 너무 길다에는 공감을 하잖아요. 이게 캐치플레이들 이번 총선을 앞둔 캐치플레이드의 어떤 정당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 3년은 너무 길다 우리는 그냥 같이 붙였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더욱 메시지가 강해져서 오히려 그 지금 현재 국힘당이 포위되는 그런 선거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도 선거가 막바지가 되면서 여러분들 많이 세지고 있죠.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딱 그러잖아. 없는 게 낫잖아. 누가 봐도. 윤석열 없이도 나라 잘 돌아간다는 뜻으로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이 메시지가 참 강했다라고 생각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냐. 대통령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 말씀 잘 하시잖아요. 해고하자. 중도 해제하자.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과 5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대통령이 뻘짓하고 대통령이 엄한 짓 하면 중도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을 중도 해제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오늘 조국 장관님이 또 언론에서 지금 조국 장관의 역할이 어떤 게 굉장히 이제 민주당한테는 호재냐면
이 한동훈이가 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제일 처음에 노린 게 뭐냐면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갈라 그랬던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쵸?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이번 총선을 치르려 그랬어요. 근데 조국 장관님이 나오자마자 한동훈 특검하겠다 1호 법안. 한동훈이 말만 하면 뭐 극단적이다 뭐 조국은 막 그러니까 더 극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27개를 만들어내면서 거의 한동훈 잡는 조국 장관님인데 오늘 통쾌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동훈 잡는 조국이냐, 내가 그것밖에 안 되냐, 난 윤석열 정권을 잡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런 선명성 경쟁에서 조국 장관님이 좀 더 자유로워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지금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어떤 그 확고하게 중도 외연 확장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민주당 찍어야 됩니다. 비례도. 왜 그러냐면 조국 장관님이 4년 동안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정치권에 들어오신 거 너무너무 고맙고, 저렇게 열심히 싸워줘서 너무너무 지지자 한 명으로 너무 정말 감개무량해요. 그러나 민주당이 살아야지 조국 신당도 삽니다. 그쵸? 민주당이 살아야지 조국 신당도 민주당이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비례정당 투표에서 조국 신당이 1등을 하게 되면요, 민주당이 분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책임론이 나올 수 있고, 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아갖고 안정적인 비례 17번, 18번까지 당선될 수 있었는데 왜 민주당이 이대로 나가면 민주당 여러분들 10석밖에 못 얻습니다. 민주당 이렇게 나가면 비례 10석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국 장관님은 우리가 살렸습니다. 조국 장관님은 살리고도 남았고, 조국 장관님이 국회에 가는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나면 조국은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제는 민주당을 살릴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민주당을 살릴 때입니다. 조국 장관님은 살아나셨어요. 이대로 가갖고 좀 지지율이 떨어져도 조국 장관님은 15% 이상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구는 1번, 비례대표는 3번 13 전략을 써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조국을 위해서라도 지역구 1번, 비례도 3번 민주당을 찍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민주당이 조국 정당을 공격하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응? 이게 계속 조국 정당이 비례정당이 계속 너무 큰 차이로 앞서 나가게 되면요, 민주당이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경계를 안 할 수가 없고, 민주당 지지자도 조국은 좋지만, 그래도 저도 조국은 좋지만 이재명이 우선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그 다음에 조국을 생각하든가, 이재명 살리고 그 다음에 조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은 미래의 권력이에요. 조국은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나중에 대선 레이스를 뛸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재명을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서 이재명 다음에 대체제로 조국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민주당은 이재명이 없으면 지금은 민주당이 무너집니다. 제가 리아가 미워서 민주당에 몰빵을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리아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도 제가 검찰에 고발한 게 있어서 쟤는 6개월 안에 날아갑니다. 유권자를 속이는 허위사실 공표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정치는요,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국은 검찰에 억울하게 당한 멸물지하를 당한 검찰의 희생양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당대표를 살려야 하는 게 급선무지,
이재명도 살리고 조국도 살리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미 조국은 살렸어요. 조국 장관님이 저렇게 정치권의 앞에 나와서 윤석열을 당당하게 비판을 하고 한동훈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앉아서 당했습니까?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입니다. 이재명을 살려야 됩니다.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도 민주당. 더 계속 나가다가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비례정당 투표에서 조국신당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을 능가하는 어떤 지지율을 보일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 비례연합 실패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론으로 들어오고 입당 인사들이나 비례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돌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저는 정치인들에게 빚이 없어요. 전 내가 좋아서 모든 걸 했지 그 어떤 정치인들에게 사적인 감정이나 어떤 빚이 없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조국 장관님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그분이 꼭 잘 돼서 나중에 이재명 당대표 다음에 대통령이 되길 바라요. 진짜로. 그러나 이재명을 제끼고 대통령이 되려는 꿈을 꾼다 그러면 저는 조국을 비판할 겁니다. 왜?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될 때까지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응? 제가 왜 이재명 당대표를 될 때까지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했냐면 얼마나 이재명이 무서우면 저렇게 죽이려고 할까? 그렇죠?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 모든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 하나를 죽이려고 할까? 이재명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돌파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 여러분들한테 욕먹어도 좋아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화를 할 때 전 비판적이었어요. 너무 급속하게 바꾼다.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친명을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3분의 1 정도 바꾸고 계속 친노 친문도 어떻게 하면 동교동계를 몰아내는데 한 3번의 어떤 총선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총선이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다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저는 확신하는 순간 야 이게 되네? 저는 그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날아갈 줄 알았어요. 워낙 저항이 세고 워낙 여기저기서 거침없이 이재명 당대표를 날리려고 하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이재명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는데 라는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돌파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난 진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야 이게 되네? 이게 어떻게 되지? 야 이재명은 다르구나. 조국 까면 좋냐 몰빵아. 좀 죄송한데 저는 조국 장관님을 깐 게 아니에요. 진짜 조국이 공격당하지 않고 국회에서 싸우려 그러면 민주당과 척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민주당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득권 양당이에요. 민주당 생정당이에요. 조국 장관님이나 신장식 변호사나 지금 조국 혁신당 분들이 좀 지금 높은 지지율에 좀 들떠서 자꾸 민주당과의 어떤 그 척지는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소수정당이 당합니다. 소수정당이 당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님도 너무 존경하고 정말 좋고 그래서 나는 조국 신당이 15%에서 많이 나오면 20% 진짜로 30%는 민주당 표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한 조국 신당은 15%가 저는 솔직히 그래도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당 차려갖고 지지율 15% 나오는 게 그게 쉽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표 다 가져간 거예요. 중도층 흡수도 했지만 민주당 표 대부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당이 35, 조국 신당 15.
그래갖고 50%반 이상을 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35, 조국혁신당 15, 그 다음에 이거저거 뭐 아니면 최대 20, 이 정도가 저는 가장 맞는 밸런스가 조국혁신당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제 말 이게 무슨 말, 제가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비례해서 만약에 30%를 얻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한 20% 초반밖에 못 얻는다고 칩시다. 선거가 끝나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 원망합니다. 진짜로 조국혁신당 때문에 민주당 아까운 비례들 날라갔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아요. 조국혁신당은 한 15% 정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35 정도 돼갖고, 그래도 큰 집 아래에 있는 게 조국혁신당이 위에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우리끼리 싸우는 게 너무너무 싫어갖고, 조국 장관님은 여러분들 절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잘 되기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적당히 15% 정도 약진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먼저 살아야지 맨 앞에서 그러니까 메이저 부대끼리 국힘당과 전면전을 할 때 트리플 A에서 좋은 선수들을 배출해 갖고 싸워주는 게, 아무래도 선수층이 두꺼워지면 장기전으로 가면 이기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메이저리그들이 성적이 나빠지고 트리플 A 대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 오히려 오래 못 가는 싸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은 리아라는 핵폭탄을 제거하지 않고 묵고 가겠다는 저런 거는 정당 운영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조국 장관님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충원은 드렸고 정보도 다 제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아를 끼안고 갔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책임지시겠죠.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조국을 비판한다? 내가 어떻게 조국을 비판합니까? 사랑하니까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조국을 사랑하니까 15%가 조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소중하니까 이재명을 지키고 싶은 거고, 한 명은 마음이 아프면서 사랑을 했던 사람이고, 한 명은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보다는 소중한 사람을 선택하고 싶다는 겁니다. 진짜로. 지금 제가 사랑 타령할 때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을 지키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나 조국 장관님 결국 근데 조국의 돌풍은요, 결국 윤석열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지금 조국혁신당을 경계할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윤석열이 조국을 키운 거예요. 그렇잖아. 윤석열, 한동훈이가 결국은 조국혁신당의 바람의 주역이에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이 모진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진짜 사지에 몰렸던 조국이 이제 목소리를 내니까, 그래 당신도 할 말이 있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국힘당이 아무리 조국을 비판해봤자 니네가 조국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이 따라오니까 얘네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나대면 나댈수록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나대면 나댈수록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이번에 조국 장관님의 어떤 저런 발언이나, 야 조국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런 생각하죠. 저는 조국 장관님의 좀 야성이 보이잖아요. 조국 장관님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 만약에 조국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 민정수석을 했었더라면
그게 가장 아쉬웠어요. 검찰한테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검찰한테 실체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만약에 지금 조국이 저 심정으로 민정수석을 했었더라면 검찰은 잡고도 남았죠. 물론 뒤늦게라도 조국 장관님의 눈빛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눈빛이 달라졌잖아요. 검찰은 마냥 자기네들이 개혁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검찰은 사실 해체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검찰의 실체를 권력까지 넘보는 놈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데타를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아는 거죠. 그런 면을 봤고 두 번째 정말 조국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랑 젠틀맨이잖아요. 젠틀맨도 좋은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 난 조국이 저런 강한 메시지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 조국의 지금 정치는 한을 품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마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 검찰 무도함에 한을 품고 지금 정치를 시작했구나. 그래서 조국 장관의 어떤 기자회견이나 연설을 보면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이게 한이 있는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정말 조국 장관님이 과연 국회에 가면 어떤 일을 할까 기대도 되고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되니까 야 조국이 진짜 이번에 국회 가면 뭔 일 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조국 장관도 정치 초짜예요, 결국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이제 좀 아시겠어요? 조국 장관님은 지금 사실 복수심에 불타갖고 한의 정치를 하지만 결국 조국도 정치 초짜예요. 그냥 학자였고 민정수석 한 게 다 아닙니까? 결국은 지지율에 심취해서 한 갖고 정치를 할 수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민주당이 큰 버팀목이 되고 조국이라는 조국 혁신당은 하나의 목표를 갖고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 언론 개혁이라는 목표, 민주당과 연대를 해서 그런 개혁적인 데 앞장서서 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요, 제가 물론 정치인은 아니지만 처음 얘기할게요. 검찰 개혁을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타고난 정치 감각이 있다라고 나름 제 입으로 자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검찰 개혁을 너무 뭐 기소권, 공소권 막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진정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검찰의 급수를 낮춰버리면 돼요. 지금 사시 폐지됐잖아요. 그냥 검찰이라는 직급을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는 기소공무원, 하나는 공소공무원, 6급, 7급으로 공무원으로 만들어버리면요, 지금 검찰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는요, 법령에도 없는 검찰총장이 장관급이 돼 있고 검사장들이 차관급이라서 그래요. 그쵸? 검사장들이 차관급이에요. 차관급이 50명이에요. 50명을 거느린 검찰총장이 장관급이에요. 대한민국 국무총리보다도 더 세요. 안 그래요? 50명의 차관을 준 장관이 유일한 게 검찰총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끼들이 뻣뻣하게 법무부 장관이랑 맞서서서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이런 개소리 하는 겁니다. 검사라는 직급을 6급, 7급 공무원으로 낮춰보세요. 지네가 함부로 나댈 수 있습니까? 공무원 뽑을 때 기소공무원 6급, 공소유지공무원 6급,
이런 식으로 확 낮춰놓고 누가 그러면 이 새끼들이 출세해갖고 전부 검사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응? 왜 경찰은 진짜 9급 순경부터 시작하는데 검사는 무슨 씨발 로스쿨 나왔다고 뭐 한방에 무슨 뭐 4급부터 주니까 차관 장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6급부터 시켜요 검사. 올라가면 겨우 4급 공무원 정도 되는 거예요. 최대 4급. 그러면 일명 위에서 1급 공무원들이나 뭐 3급 공무원들한테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응? 옛날에는 행시라는 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사시라는 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시 패스는 4급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 사시 폐지됐잖아요. 로스쿨 나와서 검사 지망하면 6급쯤은 돼요. 6급. 급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급을 높여주니까 이 새끼들이 지네끼리 승진 해갖고 지네끼리 어느 순간 차관 장관 지네끼리 갖고 노는 거예요. 응? 아무 힘도 없죠. 공무원인데 어디서 5급 공무원이 검사라 그래갖고 높은 사람 불러다가 지네가 떵떵거리면서 합니다. 수사권도 없죠. 기소공무원, 공소공무원을 분리해갖고 기소공무원이 잘못된 기소를 하면 공소공무원이 거부를 하고 그래서 5급 공무원, 6급, 7급, 4급 공무원이 기소검사, 기소공무원, 공소공무원을 평가하고 잘못된 기소 낙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 공무원이잖아. 응? 얘네들 공무원이잖아. 검사를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말만 검사가 공무원이지 검사는 특수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특별한 존재가 됐고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겁니다. 사람들은 검사를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수한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검사의 급수를 낮추면 자기네들도 이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경찰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응? 안 그래요? 저는 검찰개혁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검사자를 직선제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응? 뭐 검사장 해봐야 직급 개편하면 되죠. 그냥 검사장이 어딨어? 부장검사가 어딨어? 그냥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올라가는 거야. 똑같이 공무원들 같이. 국장님, 왜 유일하게 검사들만 뭐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뭐 차장검사, 뭐 검사장, 고검장 뭐 이런 게 왜 있냐고.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승진하면 5급 공무원 그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응? 공무원이잖아. 응? 그럼 투명해지는 겁니다. 검사들이 특활비를 왜 펑펑 쓰는지 아세요? 수사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사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으면요 특활비도 아끼는 거예요. 비밀 수사한다 그러면서 특활비 다 가져가잖아요. 응? 수사 안 하는데 무슨 비밀 수사가 필요합니까?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공무원을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검찰 개혁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은 공무원이라고 생각 안 할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다 보니까 공무원인지 대한민국의 특수한 집단인지 거기에 헷갈리면서 이지랄을 떠는 거예요.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검찰 개혁의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공무원들의 직급을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똑똑한 놈들 검사 안 하겠죠? 아, 그래요? 똑똑한 놈들 변호사 하든가 판사로 갈라든 뭐 하겠죠. 이제는 검사해봐야 수사도 못하고 기소공무원, 수사공무원으로 나뉘는데 누가 합니까? 하여튼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